네,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은 논문을 비판적으로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실험 방법이 적절한지, 모델링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조금 급하게, 역학조사관이 이제 사망 원인을 분석하는데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찍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죽음을 매일 접하는 외과나 내과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역학조사관 선생님들이 이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게 어려운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어떤 한 사람이 한 가지 병만 갖고 병원에 오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특히 사망에 이른 사람이라면 더더욱이요. 대부분 기저질환, 영어로는 뭐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당뇨, 뭐 암, 뭐 COPD 이러한 기저질환들이 다 있는 분들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감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이제 사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 감염병 때문에 사망을 한 거냐, 그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을 한 거냐, 요것을 분석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한 감염병도 한 가지만 이렇게 인펙션이 되면은 판단이 조금 수월할 텐데 균이 여러 개가 동정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망 원인을 판단할 수 있을지, 분석할 수 있을지, 정말 그 균마다 어떻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어, 저도 그래서 초반에 진짜 역학조사관 시작하고 몇 달 동안에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한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예요. 그래서 처음 이것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한 케이스에 막 8시간씩 걸린다. 뭐 하루 종일 해도 한 케이스를 다 못한다. 그거가 정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병을 이해해야 돼요. 모든 질병. 그러니까 환자가 갖고 있는 기저질환과 그 균이 일으키는 질병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질병의 definition. 그다음 그 질병들이 왜 생기고 그 질병들이 생기는 원인과 그 증상들을 어떻게 유발하고 왜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되고 왜 이런 예후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패소피지올로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리고 증상은 어떻게 오고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 몇 퍼센트가 죽게 되는지 아니면은 합병증이 뭐뭐뭐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내추럴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 내추럴 히스토리라는 건 원래는 보통 질병에 걸려서 치료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쭉 사망에까지 이렇게 되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치료가 됐어도 이렇게 가냐 저렇게 가냐에 따라서 사는 사람과 죽는 사람으로 나눠질 수도 있거든요. 가령 뒤에서 나오는 SFTS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혈소판 수치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사망 원인을 파악할 때 혈소판의 수치가 어떻게 되었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려면 이 질병이 어떻게 쭉 나아가는지 내추럴 히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의대생들에게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요 8가지, 9가지를 쭉쭉쭉쭉 얘기할 수 있으면 그 병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한 거다. 반대로 이것을 쭉쭉쭉쭉 얘기할 수 없으면 그것은 공부가 더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폐렴구균, 한 사람이 폐렴구균과 레지오넬라 폐렴이 둘 다, 그러니까 폐렴이 왔는데 폐렴구균도 동정이 되었고요. 레지오넬라도 동정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망을 하셨다면 과연 어떤 균에 의해서 사망을 한 걸까? 우리는 이걸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는 폐렴 소견이라고 봅니다. 티피컬 뉴모니아, 에이티피컬 뉴모니아 이게 어떻게 그 엑스레이 상으로 진짜 친절한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티피컬 뉴모니아다, 에이티피컬 뉴모니아다 이렇게 써주시기도 하는데 엑스레이 소견 보고 이게 티피컬인지 에이티피컬인지는 확인을 할 수는 있어야 해요. 결과적으로 티피컬 뉴모니아는 보통 롭 하나에 침범을 하고요. 에이티피컬 뉴모니아는 2개 이상의 롭에 인볼브먼트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폐렴구균은 대부분 티피컬 뉴모니아, 레지오넬라는 대부분 에이티피컬 뉴모니아를 일으키는데요. 레지오넬라도 티피컬 뉴모니아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티피컬 뉴모니아라고 해서 무조건 폐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키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한 폐렴구균 폐렴은 보통 익스트라 풀모너리 매니페스테이션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레지오넬라 폐렴은 이게 폐렴구균 폐렴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근세포 뭐 트로포닌 I라고 하죠. 뭐 트로포닌 I, CKMB 이런 것들이 엘리베이션이 되었는지, 뭐 신장, 크레아틴이 증가였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파악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물론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서 크레아틴이 올랐다. 그럼 이게 레지오넬라 폐렴 때문인지 아닌지는 과거의 의무 기록을 봐야겠죠. 과거에 의무 기록이 있다면은 그때 의무 기록이 원래는 뭐 한 달 전에는 1.0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한 달 만에 5.0이 됐다. 그러면은 요거는 당뇨 때문에 이렇게 급속도로 나빠지는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이건 레지오넬라 폐렴의 익스트라 풀모너리 매니페스테이션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럴 수 있는데 반대로 한 달 전에 4.9였는데 이번에 5.0이다 크레아틴이. 그럼 이거는 당뇨 때문에 생긴 CKD일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리고 이게 레지오넬라 폐렴 같은 경우에는 기회감염균이에요. 그러니까 에피데미올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게, 레지오넬라 폐렴에 걸린 분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뭐 담배를 피고 COPD가 있거나 뭐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거나 아니면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0대 남자가 왔어요. 30대 남자가 폐렴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암도 없고 항암 치료 받은 것도 없고 이식 수술을 받지도 않았고 담배도 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폐렴이 와서 검사를 했더니 폐렴 구균과 레지오넬라가 둘 다 동정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 레지오넬라는 높은 확률로 위양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아니면은 적어도 위양성이 아니라 레지오넬라가 있었어도 이 레지오넬라 때문에 폐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레지오넬라를 역학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보시면 그 연령대 특성들이 보일 겁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HIV 사망 환자입니다. HIV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극단적이에요. 죽거나 살거나 합니다. 급성 감염이죠. 뭐 HIV는 만성 감염은 거의 없고요. 그냥 급성으로 감염되었을 때 갑자기 리버 페일리어가 생겨가지고 LFT가 훅 뛰고 뭐 빌리루빈도 훅 올라가고 결과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냐? 엔세팔로패시까지 갑니다. 그렇게 돼서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열만 나고 회복되고, 아니면 좀 LFT가 많이 올라가서 조금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가도 결과적으로 간은 재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환자분이 잘 버티셨다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회복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HIV 사망 환자 같은 경우에는 LFT가 상승되어 있다. 이게 큰 특징인데요. 보통 저희가 기본값을 뭐 30, 뭐 50, 뭐 요 정도로 본다면 거의 1000 이상으로 뛰어 있어요. 1000 이상도 아니에요. 보통 5000까지 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게 떴을 때 왜 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뭐 건강한 환자에서 갑자기 LFT가 이렇게 떴고 HIV가 나왔다. 특히 뭐 IgM 포지티브고 IgG 네거티브로 나왔다. 아니면 반대로 그냥 HIV 항원이 검출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건 HIV 관련 사망이겠죠. 요 IgM, IgG 요것에 대해서는 혹시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 제가 기본 면역학 강의를 찍은 게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환자가 HIV 말고 다른 균도 같이 있었는데, 일단 입원을 했어요. 그렇다고 LFT가 그렇게 막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거의 사망 직전에 막 올라갔고, 그때 막 다른 것들, 뭐 크레아틴도 오르고, 뭐 CKMB 이런 것들도 다 올랐다, 트로포닌 I 이런 것도 다 올랐다.
그럴 경우에는 전형적인 멀티오간 페일리어인 거죠. 그래서 멀티오간 페일리어 때문에 페일리어가 생기면 세틱샷 같은 거에 의해서 이런 게 생기면 LFT가 상승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HAV 관련 사망으로 볼 수 있을까? 이건 또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헤파틱 인세팔로패스예요. 이게 있으면 HAV 관련 사망이고 이게 없으면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A형 간염에 대한 내추럴 히스토리를 알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금 복잡한 케이스였다면 굉장히 쉬운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경우, SFTS 같은 경우 요 디지즈들의 내추럴 히스토리만 알면 솔직한 얘기로 다른 합병증이 기저질환이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경우는 보통 50대 이상의 사람, 면역력이 좀 떨어진 사람, 특히 술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서 생기고요. 그리고 네크로타이징 파샤이티스가 온다. 파샤이티스가 온다.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 요것 때문에 septic샥이 온다면은 그러면 전형적으로 비브리오 폐혈증에 의한 사망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다른 것도 볼 것도 없습니다. SFTS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롬보사이토페니아, 바이사이토페니아라고 해가지고 WBC도 떨어지고 스롬보사이트도 떨어지는데요. 제일 중요한 예후인자는 스롬보사이토페니아랑 그리고 소변이 중간에 이제 적게 나오는 올리규리아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 이제 폴리유리아로 넘어가면은 상당수가 회복이 되는데 거기까지 갔느냐. 그래서 그걸 보시고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회복되었고 폴리유리아도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다른 폐렴균이 감염되어 가지고 사망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사망했으면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요. 사망하기 직전까지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올리규리아도 계속 그러니까 아웃풋이죠. 인앤아웃 저희는 그 IO라고 하는데 그 아웃풋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고 사망을 하셨다면 이것도 다른 솔직한 얘기로 기저질환 볼 거 없이 SFTS 관련 사망입니다. 이렇게 쉬운 거는 너무 좋아요. 근데 앞에서도 아까 제가 처음부터 레지오넬라 그리고 폐렴국인 폐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예시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또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은 검사, 진짜 이 환자가 이 감염병에 감염된 게 맞는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희귀병일 경우 위양성 가능성이 훨씬 올라갑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률, 음성 예측률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균이 검출되어서 사망을 하셨다면 검사가 진짜 이게 레지오넬라를 의미하는 게 맞나? 그 균을 의미하는 게 맞나?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레지오넬라도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지오넬라는 위양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레지오넬라 폐렴으로 신고받고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럴 때 일단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레지오넬라 환자가 맞냐? 예요. 그래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나가지도 않은 사람이 웨스트나일리아 양성이 나왔다. 그럼 제 생각에는 거의 99% 위양성입니다. 지금 2023년 현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해당 검사가 진짜로 양성을 의미하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위양성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관련 사망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망 원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걸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주치 사망 원인을 주치가 말한 사망 원인을 그대로 갖고 가시면 돼요. 그게 틀렸다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밖에 솔직한 얘기로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치 사망 원인을 반대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치의가 사망 원인을 진짜 이거는 사망 원인이 될 수 없는 건데 사망 원인으로 기록한 경우 그럴 때는 제가 주치의 사망 원인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호흡부전입니다. 이 호흡부전은 죽음의 현상을 설명하는 거지 죽음의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호흡이 멈추는 거죠. 호흡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 뭐 ARDS라든가 풀모너리 이데마 이런 것들이 사망 원인이 될 수가 있지만 호흡부전 자체는 사망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심부전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이 멈춘 게 죽은 거예요. 그 심장이 안 뛰는 게 죽은 거지 심장이 안 뛰는 것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이 안 뛰게 하는 그런 질병들을 원인으로 우리는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아리스미아라든가 뭐 카디오마이오패시, 마이오카르다이티스 이런 것들은 사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지만 심부전 그 자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고칼륨 혈증입니다. 세포 밖은 칼륨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세포 안은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세포들이 많이 죽으면은 칼륨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서 고칼륨 혈증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그래서 사망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고칼륨 혈증 자체도 사망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말씀드린 고칼륨 혈증을 일으키는 것들이 사망 원인이 될 수는 있겠죠. 뭐 가령 그냥 세포가 많이 죽은 랍도마이올라이시스라든가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하다가 튜멀라이시스 신드롬이 왔을 때 그러면은 그게 사망 원인인 거예요. 랍도마이올라이시스, 튜멀라이시스 신드롬이 사망 원인인 거지 하이퍼칼레미아는 사망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망 원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저는 주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사망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의 환자를 하루 안에 못 끝내는 게 당연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한 사람이 뭐 백혈병도 갖고 있고 암도 갖고 있다, 뭐 다른 암들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 암이라고 했을 때 암은 다 죽지 않죠? 요즘은. 그래서 암을 종류별로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뭐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파필로리 칼시노마일 때는 뭐 45세 이하, 25세 이하에서 온몸에 전이가 되어도 2기밖에 안 돼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암마다 다 부위마다 예후가 다르고요. 갑상선암도 파필로리 칼시노마냐, 아데노칼시노마냐, 언디프런시에이티드 칼시노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갑상선암 별로 안 죽는다 하는 건 대부분 파필로리 칼시노마예요. 언디프런시에이티드 칼시노마는 예후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암의 부위별로 그리고 그 암의 세포 양상에 따라서도 다 예후를 공부를 하셔야 사망 원인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역학조사관 분들은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 공무원과 역학조사관의 가장 큰 차이죠. 일반 공무원분들은 그냥 이제 매뉴얼대로 따라가면서 일을 진행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면 역학조사관 선생님들은 그 매뉴얼이 맞는지도 계속 점검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역학조사관 하시는 내내. 그리고 꼭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비전공자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그냥 똑같은 문자를 봐도 전공자랑 보는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10분 공부하는 것을 보통 비교 전공자가 공부를 한다면 8시간, 10시간을 공부해도 제 10분 공부하는 것만큼도 못 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자인 거고요. 그래서 비전공자분께서 뭐 멀티플 마이엘로마를 공부한다. 그럴 때는 꼭 그 동료 중에 의사와 간호사 출신이 있다면은 나 멀티플 마이엘로마를 공부할 거다. 그래서 한번 봐줘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의사와 간호사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꼭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의사 간호사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분도 이제 멀티플 마이엘로마를 뭐 10분이든 15분이든 잠깐이라도 공부를 하고 그럼 내가 공부한 것을 멀티플 마이엘로마에 대해서 쭉 읽기를 하면 전공자의 시선에서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찝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비전공자는 공부하는 전공자에게 공부 내용을 확인을 해서 그 지식들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